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본 대책에 대한 내용 및 향후 재건축 시장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12월 8일자 내용이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 가중치를 변경한다. 대표적으로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안전진단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간 1차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던 사항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2차 안전진단 백지화 방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대책 내용은 2022년도 8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사항이 드디어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설명이 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안전진단 가중치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 가중치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들을 강화하였는데 이번 2022년도 12월 발표로 인해서 완화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 안정성 비율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가중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2차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종종 통과가 되었었지만 2차 안전진단만 가면 줄줄이 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진 이후로 실질적으로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된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2차 안전진단만 통과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안전진단이라고 말하면 예비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정밀안전진단을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1차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진단 시행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조에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해당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민간업체라는 것이죠. 안전진단을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정부는 안전진단 가중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2차 안전진단인데요. 해당 2차 안전진단 역시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도정법 13조를 만들게 되었는데 민간업체는 사라지게 되고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는데 2차만 넘어가면 떨어진다? 1차 안전진단은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2차 안전진단은 민간에서 할 수 없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가중치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 똑같은 기준 1차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왜 2차가 안 되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 비판의 포인트는 2차 안전진단의 구조적인 원인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항이 이번 대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안전진단이라고 통칭 말하긴 하지만 2차 안전진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쓰던 것을 부동산 기사에서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정식 법정 용어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해당 적정성 검토는 위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되게 된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데 해당 조항 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랬었던 상황을 이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에 대해서도 또 다른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 B, C 등급은 재건축 불허, D등급 같은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 일명 2차 안전진단으로 분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즉시 재건축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등급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 D등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2등급이 나오는 기준을 보다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보게 되면
그간 2등급이 나오는 즉시 재건축 요건이 워낙 타이트했었는데 이거를 보다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2등급이 나오는 기준을 보다 확대한 게 있고, 그리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책의 수혜 단지는 바로 어디일까요? 사실상 만 30년이 넘어간 모든 구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남에 있는 구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목동 신시가지라든가 상계주공, 중계주공 아파트와 같은 80년대 건축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일기 신도시와 같이 90년대 건축된 아파트들까지도 수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어가긴 했지만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우선 첫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두 번째,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 속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비판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아직 해당 부분을 고민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별도로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제 초안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왜 당장 해당 사항이 없느냐? 동부이천동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7억 7천까지 나온다라고 발표가 되었었죠. 과연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안전진단이 백지화됐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예비 안전진단부터 신청하고 그리고 1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75%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의를 모으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1, 2년 금방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갈 때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갈 때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이라고 표현한다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하게 되었을 때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데만 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6년에서 길게는 8년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권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더 바뀌게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단은 보류해 두고서 재건축 단계들을 밟아 나가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장을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정말 높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된 이후 2009년도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쭉 떨어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자 2012년도 12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한시적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 유예가 2018년도에 부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예 기간 동안 꿋꿋이 재건축을 준비해 나갔던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었고, 재건축 추진하지 말자라고 했었던 단지들은 2017년도 12월 막차를 놓치고 나니까 사실상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규제 완화가 될지 유예가 될지 폐지가 될지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추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완화가 되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둔촌 주공도 그렇고 장위 4구역도 그렇고 생각보다 저조한 청약 경쟁률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과연 잘 갈 수 있겠냐, 이럴 때는 재건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분명 나올 수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을 때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6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천년만년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반대로 천년만년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장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설령 부동산 대세 하락장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하락장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관리처분 인가까지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완료까지의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재건축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비대위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재건축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되면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단지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설령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잠원동이라든가 개포동이라든가 대치동과 같이 강남권 재건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동 신시가지 역시도 대지 지분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지 지분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사업성을 확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비판 논리였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도 10월 11일 때 발표했었던 것과 같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2023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해당 사항이 통과가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법안 통과가 난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려고 하면 1기 신도시 내 구축 단지들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높아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을 주목한다든가 입지 자체가 훌륭해서 재건축이 추진 가능한 지역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입지가 가장 훌륭한 곳은 대표적으로 분당을 들 수 있습니다. 옆에 판교, 성남, 위례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설령 1대1 재건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경우는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1기 신도시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모든 구축 아파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단지를 바라봤을 때는 사업성이 나오느냐 아니면 입지가 좋은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에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정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대형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늘리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